안녕하십니까. 금융교육 컨설팅 회사 웰스에듀에서 부사장을 맡고 있는 조재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아마 제일 관심 많으신 분야일 겁니다. 은퇴자금 관리하는데 어떤 금융상품이 딱 좋을까? 제가 오늘 콕 찍어서 3가지 금융상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퇴자금 관리에 꼭 맞는 금융상품 베스트 3입니다. 궁금하시죠? 네. 먼저 과연 은퇴자금을 관리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쭉 여쭤보면 공통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입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으면 좋겠죠.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두 번째는요, 바로 수익성입니다. 그렇죠. 시중 금리 이상의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대부분의 니즈였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유동성이었습니다. 뭐냐면 자금이 묶이면 좀 불안하신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도 좀 확보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이 3가지를 충족시키면서 내가 그 상품의 구조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가입할 수 있겠죠. 묻지마 투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이 금융상품의 구조를 좀 이해시켜 드리면서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은 어떤지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제가 이런 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주식인데요. 주식입니다. 그런데 원금을 보장해 줍니다. 안 믿어지시죠? 네, 다시 한번요. 원금을 보장해 주는 주식이 있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자, 그럼 제 설명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증권사에서 그 공모라는 거를 할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열심히 회사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라든지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면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상장을 시키죠.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돈을 내서 한번 같이 참여해 보시죠 하면서 공모주 청약이라는 것도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가끔 증권사에서 공모를 하는데 보통 이렇죠. 예를 들면 액면가가 5,000원이면 지금까지 우리 회사가 열심히 일을 했고 수익도 나고 있고 규모도 커졌고 하니까 5,000원짜리를 예를 들면 10만 원에 공모합니다.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요, 가끔 이런 거 보시게 될 겁니다. 액면가가 좀 특이하게 대부분 2,000원입니다. 2,000원. 2,000원이에요. 그런데 2,000원에 공모를 합니다. 프리미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쭉 있던 회사에 대해서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회사를 만드는 차원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창업 공신이 되는 거죠. 창업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0원짜리 주식을 2,000원에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무엇을 하는 회사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이런 회사를 보통 뭐라 그럽니까?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죠. 페이퍼 컴퍼니. 근데 페이퍼 컴퍼니 하면은 이거 뭔가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줍니다. 공모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상장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매력적인데요. 내가 액면가대로 투자할 수 있고요. 이게 또 상장이 됩니다. 상장이 된다는 얘기는 포인트가 뭡니까? 유동성이 확보된다는 거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팔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가 주당 2,000원, 대부분 2,000원입니다. 2,000원에 공모해서 그 회사가 상장이 돼 있다.
까지 지금 따라오셨죠? 네, 요거 옆으로 잠깐 놔두고요. 제가 예를 들면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뭐 굴지의 우리나라 K-팝의 대표 회사들 있죠. 이런 회사들처럼 상장돼 있지 않고요. 그냥 비상장 회사입니다.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상장을 하는 게 꿈이에요. 아, 우리도 상장해서 투자 자금도 많이 모으고 또 대회 신뢰도도 높이고, 아, 그러면 이 아티스트들 영입할 때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아, 상장을 꼭 하고 싶은데 한번 어떻게 해야 상장을 할 수 있지 한번 알아봤더니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아주 복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 좀 상장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겁니다. 이미 상장돼 있는 주식하고 합병을 하면, 상장되는 회사하고 합병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회사가 상장회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맞는 얘기죠. 다만 상장돼 있는 큰 회사하고 합병을 하게 되면 내가 주인이 안 되는 거죠. 합병 당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좀 우리 회사보다 좀 작은 만만한 회사하고 합병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 되는 이런 합병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상장된 회사들을 쭉 서칭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규모도 좀 자그마하고요. 거래도 많지 않은 어떤 상장되는 회사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똑똑 찾아갑니다. 혹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궁금한데 여쭤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 회사가 바로 우리가 아까 상장시켜놨던 바로 그 회사인 거예요. 네.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 우리요? 아무 일도 안 하는 회사예요. 네. 그런 회사가 있어요? 아,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뭐 하고 있었어요? 아, 우리는요, 그 모아놓은 자금을 안 쓸 거니까, 일을 안 하니까 한국증권금융, 즉 증권회사들의 은행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다 돈을 맡겨놓고 그냥 이자 불리고 있고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상장만 돼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당신처럼 합병하고 싶은 회사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딱 천생연분인 거죠. 이 비상장 회사는 상장 회사와 합병을 하고 싶고, 이 상장돼 있는 페이퍼 컴퍼니는 비상장 회사의 구애를 기다리고 있었고,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는 몇 대 몇으로 합병을 할까, 즉 얼마에 사줄까, 이 합병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성공하게 되면 합병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이 회사 주가는 쭉 올라갈 겁니다. 자, 이제 그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아무것도 안 하는 페이퍼 컴퍼니의 회사 이름은요, 바로 스펙입니다. 스펙. 네. SPAC입니다. 네, 뭐 학생들이 나 스펙 살래, 그 스펙하고 다른 거죠. SPAC입니다. 원어는요,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입니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Special Purpose,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어떤 특수한 목적이냐? Acquisition이 뭐냐면 합병입니다. 그래서 합병하는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회사다 해서 스펙입니다. 영어로는 SPAC라는 약자로 씁니다. 아, 이런 회사가 있었군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합병합시다. 이렇게 돼서 합병이 되는 것이 이제 윈윈 하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예, 재밌죠? 그러면 분명히 이 회사,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합병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 물론 합병이 되면 합병된 회사 주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예. 그런데 합병되기 전에요, 이제 주주총회를 합니다. 여기도 회사고 여기도 회사니까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를 각자 하는데, 이 우리가 투자한 스펙이라는 회사에서는 야, 혹시 반대하는 사람 있어? 그러면 회사에서 높은 가격에 그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을
사줍니다. 사줘야 됩니다. 이거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매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즉 회사가 합병할 때 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을 일정한 높은 가격에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반대합니다. 나 그 가격에 내 거 사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아주 좋은 시나리오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안 좋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냐? 왜 이런 말 있죠?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다, 이런 말. 예. 자, 무슨 말씀이냐면 돈을 모아서 상장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뭘 기다린다고요? 나랑 합병할 사람, 나랑 합병할 회사가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안 찾아오는 겁니다. 아, 이렇게 외로울 수가. 또는 뭐 찾아와서 합병 회의를 했는데 이게 계속 깨지는 거예요.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이 안 되면 자금이 묶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투자하고 나서, 상장하고 나서 2년 6개월까지만 기다립니다. 2년 6개월만 기다려요. 그래서 그때까지 합병이 안 되면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페이퍼 컴퍼니는 청산에 들어갑니다. 청산. 회사 이제 그만하겠다는 겁니다. 안 해. 포기했어. 해서 청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산을 하고 그 돈을 다시 투자자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청산하는데 쓴 돈이 거의 없죠. 그냥 페이퍼 컴퍼니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쓴 돈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맡겨놓은 돈이 있다 그랬죠. 그 맡겨놓은 돈에서 뭐가 나올까요? 이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더해서 아무리 늦어도 3년째 되기 전에 지급을 해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부터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스펙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원금 플러스 이자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은 없어지는 거죠. 중간에 누군가 와서 합병하자 그래서 이야기가 잘 되면 합병하는 주주총회에서 내 주식을 비싼 가격에 사줍니다. 이걸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수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또 뭐 합병 주식을 받으면 뭐 주가가 형성이 되겠죠. 또한 유동성도 확보가 됩니다. 왜?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할 수도 있고요. 또 가끔은 공모에 청약했는데 내가 원하는 수량을 배정받지 못했거나 또는 내가 생각보다 뒤늦게 눈을 떠서 작년에 이거 나 할 걸, 재작년에 이거 할 걸, 지난달에 할 걸,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으니까 주식시장에서 내가 따로 매입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유동성도 확보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우리가 세 가지 기준에서 항상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랬죠. 뭐 안정성, 최대 3년 안에 원금과 이자가 보장이 된다. 수익성,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든 중간에 높은 가격으로 팔리든 아니면 새로운 합병에서 주식을 받든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스펙은 하나의 주식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언제든지 사거나 또는 팔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좀 생소한 내용이죠. 네, 아마 뭐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고 또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요, 이 스펙이란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한 제도는 아닙니다. 이제 미국에서 활성화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도입한 제도인데요. 미국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공모 청약을 통해서 상장하는 경우보다는 지금처럼 스펙과 합병을 통해서 상장하는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2020년에는 51.5%, 2021년에는 63%가 바로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공모를 통한 상장보다 스펙을 통한 상장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스펙 상장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이제 좀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좀 한번 살펴보면요. 2018년에는 20개의 스펙이 상장이 됐고요. 2019년엔 30개, 2022년에는 37개의 스펙이 상장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그럼 몇 퍼센트나 합병에 성공하느냐? 합병에 성공해야 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예. 2018년엔 대략 한 55%, 절반 정도. 2020년에는 뭐 89%나 합병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공모 청약이 훨씬 더 많지만 이 스펙을 통한 상장과 합병도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면서 우리는 스펙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자산관리 방법,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이 확보된 스펙.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합병하고 싶은 비상장 회사는 나랑 합병해요 라는 회사, 스펙에 투자하시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산관리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새 이런 말 있죠. 조물주 위에 누가 있대요? 네, 건물주가 있대요. 건물주가. 네, 그래서 우리 꿈이 뭡니까? 대부분 건물주가 되어서 꼬박꼬박 나오는 월세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꿈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꿈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 바로 리츠라는 금융상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츠는요. 5천 원만으로도 내가 건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츠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리츠는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저 빌딩을 내가 다 살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100억이 필요하죠. 100억짜리 빌딩이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못 사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1,000만 원씩 투자하는 1,000명이 모이면 1,000만 원씩 1,000명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100억이죠. 네. 그러면은 100억짜리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리츠야말로 우리가 간접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금융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장점들이 있느냐? 우선 부동산에 내가 정말 올인해서 정말 돈을 많이 모아서 몇십억을 모아서 부동산을 산다. 몇 개 살 수 있습니까? 한 개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리츠를 통해서 부동산을 산다면 조금씩 다양한 부동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죠. 두 번째, 리츠에서 부동산을 운용하고 관리하고 하는 이 일종의 에너지라고 할까요? 이 노력을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건물주들도 굉장히 고충이 많을 겁니다. 그 세입자들하고 협상해야죠. 뭐 유지 보수해야죠. 관리해줘야죠. 새로운 또 나가겠다는 사람 빼줘야죠.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장점이죠. 그리고 역시 세금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츠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인데 자, 최근에는요. 이 리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오피스, 처음에 리츠의 시작은 이제 오피스 빌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 빌딩에서 굉장히 지금 다양한 리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호텔에 투자하는 리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호텔 건물에 투자하는 거죠. 또는 데이터 센터. 요새 데이터 센터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 아시죠? 또 물류 센터. 심지어
주유소에 투자하는 리츠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다양한 리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산 투자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리츠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리츠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따로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2023년에 이 리츠의 가격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리츠는요, 그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게 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요. 내가 5,000원에 투자했다고 해서 언제나 5,000원이 아닙니다. 뭐 3,000원이 될 수도 있고요. 8,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리츠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그런가? 라고 퀘스천을 다실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그게 아닙니다.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 우리가 아까 빌딩을 투자할 때 소액을 모아서 빌딩을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억씩 100명이 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100억짜리 빌딩을 투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일 좋겠는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께서 내가 만약에 집을 살 때 내 돈 100%로 집을 사신 분들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내 돈에다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잖아요. 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들이 낸 그 자금만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대출을 통해서 더 큰 금액의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지렛대 효과라고 하죠. 그러면 뭐 일부 대출 이율을 갚더라도 훨씬 더 큰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아주 바람직한 투자 전략입니다. 다만 약점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 레버리지 투자는 굉장히 힘든 전략이 될까요? 그렇죠. 바로 금리가 높을 때, 고금리 시절에 이 레버리지 전략은 아주 힘듭니다. 왜? 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자 부담금이 높아지면서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 나면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금액이 현저하게 하락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약점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리츠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 금액이 올라가면서 리츠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리츠를 추천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자, 우리는 과거를 보고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겁니까? 미래를 보고 가입하는 겁니까? 그렇죠. 미래를 봐야죠. 그러면 아마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 향후에 지금의 금리 수준과 1년 뒤, 2년 뒤, 3년 뒤의 금리 수준을 비교해 본다면 금리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겠습니까? 그렇죠. 금리는 앞으로 지금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리츠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자 금액도 뚝뚝뚝 떨어지겠죠. 그러면 지난 한 1, 2년 동안 폭락했던 이 리츠 주가도 이제 다시 회복하면서 정상화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가입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딱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금리가 높아서 리츠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가입을 시작한다면 아마 굉장히 매력적인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리츠는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금리 상황에서 리츠는 이자 부담 때문에 큰 폭으로 지금
거래 가격이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금리가 하락해서 수익성이 개선된다면 이 리츠의 주가도 올라갈 거죠. 그래서 지금 리츠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배당을 받으실 텐데 이 배당 수익률은 아마도 작년보다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왜?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 주가 대비 배당금의 비율은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금리 시절을 활용하는 투자 전략으로 리츠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성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요. 안정성, 정확한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부동산 실물에 투자하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동성,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 요 세 가지 검토 사항을 충족시키는 아주 매력적인 투자 전략인데 특히 현재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리츠도 매력적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은퇴자산 관리에 꼭 맞는 상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집이랑 저희 친가, 부모님 계시는 데랑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도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차가 좀 많이 막히면 고속도로를 탑니다.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를 탑니다. 그러면은 가면서 통행료를 3번 냅니다. 3번. 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이 누군지 참 좋겠다. 고속도로 딱 깔아놓고 수많은 차들이 오며 가며 계속해서 통행료를 내니까 통행료 요거 받으면은 아주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참 좋겠다. 부럽다. 이런 생각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이 상품을 통해서 우리도 고속도로 깔아놓고 통행료 받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인프라스트럭처 얘기 들어보셨죠? 이제 보통 한국말로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표현합니다. 대략 어떤 것들이 있죠? 고속도로 대표적이고요. 또는 뭐 터널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교량, 다리라고 하죠. 교량도 있겠고요. 또 항구도 있겠고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회 간접 자본은 누가 무슨 돈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국가에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뭐 하도 여기도 다리 놔줘, 여기도 고속도로 뚫어줘 하는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재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다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그 행정적 용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특정한 A 지역에서 B 지역을 이어주는 다리를 놓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예를 들면 저 특정 지역엔 난 평생 난 저기 갈 일 없어. 난 저기 안 갈 거야. 그런데 왜 내 세금을 가지고 저 두 지역을 잇는 다리에 몇백억을 쏟아서 다리를 놔주는 거야. 나는 불만이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 즉 그 인프라스트럭처, 사회간접 자본을 만들어 놓고 이 사회간접 자본을 이용해서 수익을 거둔, 여기서 말하는 수익은 예를 들면 시간도 아낄 수 있겠죠. 시간을 아끼면 뭐 휘발유 값도 아낄 수 있겠죠. 연료도 아낄 수 있겠죠. 이런 수익을 직접 향유하는 이용자들이 비용을 부담해라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고속도로 지어줄 테니까 거기서 통행료 내라 뭐 이런 컨셉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 요거를 그러면 이제 민간 자본으로 유치를 해서 민간이 이런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들고 민간이 통행료를 받아서 운용을 하는 이런 민자 유치를 한번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 할 사람라고 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이게 그렇게 활성화된 게 오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거를 내가 할게요 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있는 M사, 이 M사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은 회사입니다. 이 M사에서 손을 들고 나섭니다. 그거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한국에서도 한번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고 나서서 이 M사가 주도적으로 우리나라에 현재 18군데의 인프라를 투자하고 여기에서 토행료를 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인프라 펀드가 M사의 이 M 인프라 펀드가 유일합니다. 아마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이 한 회사가 현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잘 아시잖아요. 이런 데도 이 M 인프라 펀드가 투자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천안 논산고속도로, 인천대교, 뭐 우면산 터널, 수정산 터널 등등등 뭐 제가 18개를 다 말씀드리긴 시간상 불가능하니까 이런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투자를 했으면 뭘 받습니까? 통행료를 받죠. 그러면 통행료를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법적으로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M 인프라 펀드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단돈 10,000몇천 원으로 한 12,000원 안팎되는데요. 주가가 12,000원 정도로 이 18개 되는 인프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리츠랑 조금 비슷한 컨셉입니다. 리츠는 어디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주로 오피스 같은 그런 건물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리츠라면 이 인프라 펀드는 물론 광의의 부동산이긴 한데 대부분이 도로, 고속도로, 터널, 항구 이런 데에 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비슷한 컨셉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츠도 마찬가지고 이 인프라 펀드도 마찬가지고 월세 또는 이 통행료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되돌려줘야 되는 룰이 있습니다.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배당주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M 인프라 펀드의 배당금, 정확하게 이제 분배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각 인프라에서 나오는 것이 배당금이고요. 이 배당금을 모아서 투자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이것을 분배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분배금 현황을 보면요. 매년 조금씩이라도 분배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죠?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코로나 상황,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이 분배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리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재미있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도가 이 M 인프라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최소 수입 보장 제도입니다. 최소 수입 보장 제도. 영어로는 MRG라고 표현해요. 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 수입 보장, 말 그대로입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일종의 발주처와의 계약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계약을 하는 거냐? 이 인프라 투자는요. 처음에 목돈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 대신 현금 흐름은, 캐시플로우는 아주 조금씩 수십 년간 일어나는 플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팅을 정확하게 잘 해놓지 않으면 이게 뭐 쉽게 바꾸거나 변경하기가 힘든 게 바로 이 인프라 투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발주처하고 이런 계약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터널이라고 하죠. 이 터널을 뚫어서 토행료를 받으면 우리 투자 자금 대비 몇 %쯤 수익이 날까? 그거 계산해 본 적 있죠?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투자 자금 대비 연 7% 정도는 수익이 납니다. 라고 만약에 제안을 했다라고 하면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7%가 진짜 안 나오면 이 뚫어놓은 터널을 뜯어갈 수도 없고 이거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좀 확실하게 하고 싶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말이죠.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7%도 안 나오고 심지어 6%도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특히 초반에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인프라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6%도 미달한다면 그 모자라는 부분을 좀 메꿔주세요. 즉 최소 수입을 좀 보장해 주세요. 라는 계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도 그러면 요청할 게 있습니다. 뭔데요? 우리가 예측은 7%로 했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더 많아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8% 이상으로 수익이 나면 그 초과되는 수익은 우리한테 다시 반환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발주처에서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협약을 하는 것이 바로 최소 수입 보장입니다. 자, 제가 그 수익률은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7%를 기준이라면 6%에 미달하면 메꿔주고 8%를 초과하면 반환한다. 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수익률은 대략 6%에서 8% 사이에서 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안 돼도 6% 이상은 나올 테고 물론 8% 이상 대박은 안 날 테니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 모든 18개 인프라에 이 MRG 협약이 맺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의 MRG 계약이 맺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더 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리츠는 레버리지 비율, 즉 내 돈 대비 몇 %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요 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리츠들은 50%, 100% 또는 100% 넘게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금리가 낮으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높아지면 힘들어지는 거죠.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이 인프라 펀드는 규정상 이 레버리지 비율, 즉 자기 돈 대비 몇 %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요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요. 몇 %냐면요. 30%입니다. 그러니까 내 돈이 만약에 1조가 있다면 3천억만 빌릴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리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레버리지 비율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즉 고금리 상황에서도 리츠 대비 버틸 수 있는 힘이, 즉 이자 부담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도 굉장히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M 인프라 펀드의 주가를 한번 쭉 보세요. 제가 보통 이제 10년 주가를 보통 보는데요. 그러면 그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그 투자자, 주주에게는 6개월에 한 번씩 분배금을 꼬박꼬박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 자체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회사라든지 바이오 회사처럼 막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또 크게 하락하는 일도 거의 없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나라의 인프라 펀드, M 인프라 펀드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해외 인프라 펀드 또는 글로벌 인프라 펀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투자하기 힘든 뭐 공항이라든지 또는 뭐 가스관이라든지 또는 발전소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도 인프라 펀드들이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뭐였습니까? 이제 유료 도로, 그다음에 터널, 또 교량, 항만 요 정도였다면 이제 해외 인프라 펀드는 요거 플러스 뭐 공항이라든지 발전소 이런 데에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장점입니다. 자, 역시 한번 검토해 보죠. 수익성. 아까 MRG 제도를 통해서 상당한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 안전성. 역시 인프라 펀드는 어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프라 자체에 투자하고 토행료를 받는 것이고, 특히 레버리지 비율이 최대 30%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 유동성. 역시 주식시장에 상장해놨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어서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은퇴자산 관리에 꼭 맞는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바로 수익성과 안정성과 유동성 차원에서 정말 좋은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주식. 뭐라고요? 스펙, 스페셜 퍼포스 액퀴지션 컴퍼니라 했습니다. 그 검색하실 때는요, 영어로 치지 마시고요, 한국말로 치세요. 스펙. 왜냐면 상장된 공식 명칭이 한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 이렇게 치시면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스펙은 합병을 기다리는 페이퍼 컴퍼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래서 비상장 회사가 스펙을 통한 상장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스펙에 대한 인기도 늘어날 것이다. 최악의 경우 아무도 합병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최대 3년 안에 원금 플러스 이자를 지급을 하고 청산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누구보다도 확보되어 있는 주식이다. 상장돼 있으니까 당연히 유동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죠. 두 번째, 리츠. 5,000원으로도 빌딩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요새는 꼭 빌딩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 뭐 리테일 시설, 주유소 이런 데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특히 지금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고금리 때문에 리츠의 주가가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투자할 거라면 지금이 투자 적기일 수 있다라는 것. 왜? 금리가 앞으로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받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인프라 펀드. 우리나라에는 한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M 인프라 펀드. 자, 유료도로, 터널, 항만 이런 전체적으로 18군데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하고 있고요. 통행료 받아서 수익이 난 것의 9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데 아주 독특한 제도가 있다 그랬죠? 뭐였죠? MRG, 미니멈 레버뉴 개런티. 한국말로 하면 최소 수입 보장. 요걸 통해서 설사 사람들이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이 도로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발주처에서 일정 부분의 수입은 책임지고 보증을 해준다는 이 MRG 제도 때문에 꾸준히 분배금도 늘어나고 있고 주가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수익성, MRG라는 안정성, 그리고 상장돼 있기 때문에 유동성도 확보돼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오늘 추천드린 3가지 상품 외에도 여러 좋은 상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안정성과 수익성과 유동성의 잣대를 놓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은퇴 자산을 운용하시면 그래도 바람직한 자산 운용이 될 거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은퇴 자산 관리에 꼭 맞는 3가지 스펙, 리츠, 인프라 펀드 요 3가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